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참 고민이 많은 시장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도 만료되는데 이젠 보유세 폭탄까지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가 고민되실 거고요. 무주택자라면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에 정말 머리 아프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경제 뉴스에선 떠들어대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서론을 빼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거시경제와 자산시장에서 방향성을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상승이나 하락, 어느 한쪽을 고집하기보다는 지표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별로 살펴보죠. 시나리오 1, 단기적 하락 국면 심화. 당장 5월 9일 데드라인 전까지는 이 하락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할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이슈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이날 이후 부동산을 팔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 맞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 전 10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여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칩시다. 5월 9일 이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약 3억 2,891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루 차이로 5월 10일에 매도하게 되면 2주택자는 약 6억 4천만 원, 3주택자는 약 7억 5천만 원이나 때려 맞죠. 이러니 정부가 바뀔 때까지 버티지 못할 거라면 빨리 팔아야겠죠. 좀 더 얘기하면 이 시기를 넘겨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게 되면 기본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가 가산되어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육박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래 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마저 배제되는 엄청난 이중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내가 번 돈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손해가 막심해지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벌써 7만 8천 건을 돌파했다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대죠. 매도자는 시간에 쫓겨 공급을 쏟아내는데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자의 수요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전형적인 초과 공급 상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파격적으로 낮춰서 던지는 투매가 주변단지의 하한선으로 굳어지며 연쇄적인 하락 조정을 이끄는 구조인 거죠. 시나리오 2. 거래 소강 속 극단적 양극화 및 횡보.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땡 하고 지나고 나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중거가 부활해버리면 제때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맞느니 차라리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잠김 효과, 락인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죠. 10년 전 문재인 시절 파리 부동산 아때도 똑같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쏟아지던 야물들이 신기류처럼 사라지면 시장은 철저한 극단적 양극화 장세로 진입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 문제가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똑같이 69%로 동결했다고 했죠. 표면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떨어보니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였지만 서울 평균은 무려 18.67%라는 2배 이상의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와 평균의 함정에 속으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튼 결국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을 줄이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외곽 자산부터 팔겠죠. 세금을 내더라도 강남이나 한강벨트의 똘똘한 한 채만 꽉 쥐고 가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 결과 외곽 지역은 수요 실종으로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데 핵심 상급지는 매물 품귀 속에서 강한 가격 방어력을 유지하여 전체 부동산으로 보면 팽팽한 디커플링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나리오 3.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V자 반등.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나 횡보로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때문에 상승한다고 보는 시각이죠. 먼저 주택 공급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지표, 즉 인허가와 분양 물량을 볼게요. 최근 1, 2년간 이어진 PF 부실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9%
9% 줄었고 분양 물량은 무려 53.3%나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과지표인 입주 예정 물량도 나타내는 방향성은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인 2026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7,175가구 수준이에요. 작년 물량이 약 46,700가구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 가까이 뚝 떨어진 수치인 거죠. 주택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잖아요. 이러한 수준으로 볼 때 서울의 신축 공급 절벽은 결국 수급 불균형을 폭발시킬 거라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상승으론에 또 하나의 무게를 실어주는 게 바로 전셋값 상승이에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매매를 미루고 전세로 숨어들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지르며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와의 격차를 줄이며 집값을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을 작용하겠죠. 이렇게 계속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와의 격차가 줄어들면 계속 전세가만 올려주느라 고생하느니 차라리 이참에 집을 사버릴까 하겠죠. 이런 인식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와 겹쳐 마침 거시경제의 변화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반드시 이렇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시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포지션에 맞춰 냉정하게 대응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시죠. 먼저 다주택다라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산 구조 조정을 위한 뼈를 깎는 골든타임입니다.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강제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공시 가격이 뛰면서 추정 보유세가 작년 약 1,829만 원에서 올해 2,855만 원으로 무려 56.1%나 급증한다고 지난번에 다루었죠.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건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순수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향후 부담해야 할 종부세, 재산세 등 현금 흐름 출혈과 현재 급매로 팔았을 때의 자본 손실 크기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미래가치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의 잉여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매각해서 양도세 일반 과세 혜택을 취하는 편이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제값에 팔기 어렵다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합법적인 가족 간 저가 양수도나 증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산을 승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며 버티기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학에서 나오는 조세 전가, 텍스 시프팅 이론을 활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세금 인상분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전략인 거죠. 나는 1주택자인데 어떻게 하지? 은퇴 후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으신데 공시가격이 20억, 30억 하는 강남권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꽉 쥐고 계신 고령 1주택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50%나 뛴 세금 고지서를 받으시게 되시면 생활 자체에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버티기보다는 과감하게 주택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적극적인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시려는 분도 분명 존재하겠죠. 물론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풀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경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맞죠.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리한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판돈을 어디에 쓸까요? 똘똘한 한 채에 몰빵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바로 앞으로 초양극화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핵심 근거예요. 그러니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전략도 생각해 봐야겠죠? 5월 9일 이전 다주택자의 초급매 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있는 만큼 무리한 전략은 삼가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어제로 묶여있는 지역들은 더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반면 실거주 목적으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과표 상한제 덕분에 재산세 인상폭이 꽤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의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 보유세 상승폭이 4만 원 수준에 그쳤거든요. 언론의 자극적인 세금 폭탄 보도나 하락론에 동요해서 섣부르게 집을 투매하지 마시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현재의 거주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망 전략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 바로 무주택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주목해주세요. 제가 짚어드린 시나리오를 들으시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보완책을 열어줬거든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한다고 할 때 정부가 허용해준 갭 투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2년 후인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 실거주 의무를 전격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 분당 같은 지역은 지금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사면 2년간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합법적인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5월 9일이 계약 데드라인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에 소요되는 날짜를 감안하면 4월 중순에는 계약해야 한다니까 생각 있으시면 바로 알아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오르는 지역만 오르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찾아보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존재할 겁니다. GTX 개통 예정지나 월판선, 인동선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보세요. 자, 오늘은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중과 부과를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 그리고 이런 냉혹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청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구조는 올라가는데 정부는 억지로 누르고 있고 앞으로 더 누를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철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작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말이죠. 아직도 투자를 운에 맡기시나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투자에 써먹을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